결국은 야당이 이렇게 피한 거는 이거는 예고된 참패다. 다양성이 배제된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가장 나쁜 전략은 전략적 극단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95년도 6월 27일 날 1회 지방선거서부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총 8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8번의 선거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유형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입니다. 그게 이제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정도의 그 지방선거예요. 예를 들어서 95년도 있었던 6.27 지방선거, 그거는 김영삼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년 후에 치러졌었고요. 2006년도 당시의 지방선거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치러졌었고요. 이러한 중간평가의 성격에는 당시에 여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평가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중간평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2018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지방선거는 전부 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치러진 거고요. 이번 6.1 지방선거 전에 가장 짧았던 거는 98년도 당시 6.4 지방선거인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00일 만에 치러진 선거예요. 중간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와 허니문 선거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당시에 여당이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 선거 대선 치러지기 6개월 전에 치러진 선거였었는데요. 그때는 당시에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벌써 선거 전에 이번에는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게 허니문 선거였기 때문에. 허니문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새 정부 출범하고 나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정 안정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훨씬 높게 나왔었던,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인데 결국은 야당이 이렇게 피한 거는 이거는 예고된 참패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도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 27년 만에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120명 정도가 광역단체장이 선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기초단체장 226명 중에서는 7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광역의회로 보더라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 비례대표는 좀 뭐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합치고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20%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여성에 대한 공천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도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면은 전부 다 총 55명이 후보로서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딱 2사람, 김은혜 후보하고 조배수 후보 2사람만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북에 있는 한 분하고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공천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공천이 적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졸속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천의 모든 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남성 지배적인 구조니까 당연히 공성도 남성 지배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예고됐었던 거였다는 거죠.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의 기준이 뭐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인사와 관련된 언어는 뭐 서오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조금 거꾸로 얘기하면 서오남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능력주의의 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이뤄낸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때 상황에 처해 있는 일종의 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능력이라는 것에 평가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남성보다도 냉정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능력 차이라는 거로 단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정한 거가 아니죠. 그래서 다양성이 배제된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벼랑간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당신 저 정부에서는 왜 남성들이 이렇게 많으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여성 장관 2명 임명하고 여성 차관 2명 임명하지 않았었습니까? 인식의 변화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훨씬 더 변화되고 선진 글로벌 그 나름대로 그런 그 표준에 맞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차이가 차별을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차이가 차별을 날 때는 그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정이라는 개념과 능력이라는 개념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가장 나쁜 전략은 전략적 극단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극단주의 전략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었던 게 2004년도 현직의 부시 대통령하고 존 케리가 붙었을 때 당시에 부시 후보 캠페인이 3G라 그래서 God, 신, 그다음에 게이, 그다음에 건, 그러니까 총기 규제 이렇게 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그 극단적 보수주의를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 작년 재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이대남의 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라는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 세대 포위론과 더불어서 이제 20대와 중에서도 이대남, 이대녀를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전략적인 참패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갈라치기 하면 이 표는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오히려 세대 포위론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만약에 20대를 접근했었으면 저는 0.73%포인트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표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그 이후로 해서 어떻게 됐죠?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2022년도 대선보다 이대남과 이대녀 사이에서의 표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표 차이가 남서 여자 표 차이가 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게 30%포인트까지 벌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대남, 이대녀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고 국민의힘의 청년에는 여성이 없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남성 중심인 거예요.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무고죄 강화라든지 사병 200만 원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성을 위한 거는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에다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일종의 반대로 간 거죠. 이런 것은 정치로 따지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한 표를 얻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젠더 갈라치기 했더라도 빠르게 이거를 젠더 이퀄리티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젠더 갈라치기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근데 상대적으로 박지현이라고 하는 26세의 젊은 여성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형태의 나름대로의 구조라든지 그런 걸 안 만들어 놓고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토사구팽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했어요. 이거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35년 만에 처음 있는 겁니다. 5년 만에 교체가 된 거는 미국도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76년도에 당선됐던 카터가 레이간 대통령과 4년 후에 선거에서 졌어요. 아버지 부시가 88년도에 대통령이 됐지만 92년도에 클린턴한테 진교,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4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한번 대통령이 되면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8년을 합니다. 우리도 큰 변화가 없으면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저는 팬덤 정치가 가져온 하나의 재앙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편가르게 하고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파퓰리즘 정책을 피고 무능하게 다양한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기저 속에서는 뭐냐면 자신들은 항상 정이고 상대방은 악이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충성층인 문바를 중심으로 한 절대 지지층에 대한 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나머지 60%의 지지층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퇴임 전에 40% 지지를 얻은 거는 자기네 핵심 지지층만을 가서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개딸이라든지 뭐 양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형태의 팬덤인 거죠. 팬덤 정치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잘못된 실화를 준다는 거, 미스를 준다는 거죠. 이게 그 정치의 퇴행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표를 얻고 자신이 지지를 확보하는 데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정치라는 거는 자신 지지층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거는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문재인에 대한 절대 지지층이 결국은 정권 교체를 당하는 데 있어서 요인이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반짝하는 거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롤모델의 스웨덴 포함해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거기는 아주 젊었을 때 10대서부터 자기가 굉장히 선호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그 정당이 제공하는 아주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대가 되면은 자기가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30대가 되면은 오히려 장관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정당이 정당답게 기능을 하면서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단체, 조직인 것도 있지만은 이게 리크루트먼트 하는 충원에 있어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당은 저거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전부 다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청년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지자 중심 정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업이 그냥 정당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생활과 동떨어진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청년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당이 정상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아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고 여성 청년이라든지 정치 신인들이 기존 정치 세력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예를 들면은 미국은 1년 12달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비 선거 이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도 다음 총선까지 한 2년도 안 남았는데 열심히 발품 풀고 선거운동도 하고 유권자와 접촉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경선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잘한다 못한다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명쾌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대 정신이 젠더 이퀄리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나타난다. 근데 지금 이제 왜 우리가 글로벌 놈으로 얘기를 하면서 젠더 이퀄리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절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의 위기 문제가 젠더 이퀄리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백약이 무효다. 이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방치해 두면요 국가적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가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